여러분, 혹시 9살 아이가 어른의 칼을 멈춰 세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마을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쥐의 배를 가르려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작은 아이가 단 한마디를 외쳤지요. 잠깐. 그리고 그 한마디에 권력도 체면도 욕심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불에 태워도 무너지지 않는 집단. 상자 속 생명을 살려낸 지혜. 그리고 아버지, 이거 드시려고 남겨뒀어요. 녹아버린 엿 한 조각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보라 불리던 아이가 가족을 살리고 어른들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따뜻하고도 통쾌한 산골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 한 편.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가슴이 조용히 따뜻해지실 겁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산골 이야기의 불씨를 지켜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9살 아이와 봄바람의 약속 시작합니다. 조선의 산하는 어디든 고르게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배를 채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남쪽 고을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름 있는 고을까지 가려면 고갯길을 2개 넘어야 했고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그 길을 오르내렸지만 장이 없는 날엔 새소리 외에는 별다른 소리가 없었습니다. 논도 많지 않았고 밭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기대어 살되 산이 내주는 것만큼만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최덕배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그 마을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이 채 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노인의 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짚을 고르고 엮고 다듬는 일을 오래 반복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집신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어른 손으로 2시간이 넘게 걸렸고 장터에 내다 팔아봐야 푼전 몇 잎이 고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짚을 엮어도 식구 셋의 밥이 넉넉히 나오지 않는 날이 있었고 덕배는 그런 날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짚을 골랐습니다. 그 꼿꼿함이 자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달리 방도가 없어서였는지 덕배 본인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는 도윤이 태어난 해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지 못한 채로 봄이 오기 전에 눈을 감았지요. 덕배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짚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연화가 갓난쟁이 도윤을 등에 업고 마당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7살배기 계집아이가 쉬지 않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덕배는 다시 집단을 들었고 그 뒤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밥을 지을 줄 알았고 시키지 않아도 동생의 옷을 꿰맸습니다. 16이 된 연화는 동네 훈장으로부터 글과 셈을 배웠는데 훈장은 종종 덕배를 붙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집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밝으니 아까운 일이라고. 덕배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길에 걸음이 조금 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달랐습니다. 말이 늦었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도윤은 혼자 돌 위에 앉아 물 위를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질이 든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길을 조금 오래 머물렀다가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는 이는 없었지만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그 수군거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아들에게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짚을 엮는 손길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 마당에서 혼자 개미를 들여다보고 있는 9살 아이를 눈의 가장자리로 오래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눈빛이 걱정이었는지 아니면 모르겠다는 체념이었는지 덕배는 그것을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식구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연화가 밥을 짓는 동안 도윤이 마당을 쓸었고 덕배가 집단을 고르기 시작하면 집 안에는 집 향기와 소박한 밥 냄새가 함께 섞였습니다. 허름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담장, 낡았지만 빗물이 새지 않는 지붕. 가난했지만 그 안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가 세 사람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봄이 무르익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새 향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을 아전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새 향리 서기창은 능란하고 빠른 사람이라고, 백성의 사정보다는 자신의 계산이 먼저인 사람이라고.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고 덕배는 그 소문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자신의 집 담장 안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 그 한가운데 서게 되리라는 것을. 봄바람은 여전히 따뜻하게 불었고 집신을 엮는 손은 오늘도 쉬지 않았으며 마당 한편에서 도유는 무언가를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향하는 곳에는 낮게 나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봄이 왔다고 해서 산골의 겨울이 한 번에 물러나는 법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볕이 들어 따뜻한가 싶다가도 밤이 되면 다시 냉기가 내려앉는 날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피어나는 꽃들이 있었고 또 그 냉기에 미쳐 버티지 못하고 오므라드는 꽃들도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마을은 그런 봄의 경계 위에 조용히 얹혀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짚을 골랐습니다. 전날 장에서 가져온 집단이 마당 한편에 쌓여 있었고 이틀 안에 집신 10켤레를 완성해야 다음 장날에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손이 빠른 편이었지만 10켤레는 밤을 조금 줄여야 가능한 분량이었습니다. 덕배는 허리를 펴지 않고 앉은 채로 짚을 다듬었고 연화는 안채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도유는 마당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흙 위에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그런 식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아침 해가 채 중천에 오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덕배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아들을 곁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볕도 넉넉했고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한참 후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 서리가 내려요. 덕배는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아침 볕이 집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내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계절도 그랬고 하늘도 그랬습니다. 덕배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짚을 엮는 손길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 그는 마당에 펼쳐두었던 집신 재료들을 하나씩 거두어 안채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같이 맑은 날 왜 들이세요, 아버지? 덕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꽃샘 추위가 왔습니다.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새벽 무렵에는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이웃집 김씨는 마당에 내어두었던 씨앗 자루를 망쳤고 고갯마루 너머 박씨네는 미처 거두지 못한 묘판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봄을 앞두고 공들여 준비한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못쓰게 된 집이 여럿이었습니다. 덕배의 마당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덕배는 서리 내린 마당을 한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발끝에 닿는 냉기가 선명했습니다. 안채에서 도윤이 나왔고 아이는 아버지 곁에 조용히 서서 마당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덕배가 물었습니다. 어찌 알았느냐? 도윤은 잠시 마당 위를 날던 새 한 마리가 사라진 방향을 눈으로 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에 새들이 낮게 날았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더 설명하지 않았고 덕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리 내린 마당을 바라보다가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집단 앞으로, 아이는 담장 아래 흙바닥으로. 다만 그날 이후 덕배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짚을 엮으면서도 가끔 마당 쪽으로 시선을 두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보는지, 어디를 향해 앉아 있는지.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개미의 줄을 한참 들여다본 날 오후에는 비가 왔고, 아이가 이른 아침부터 처마 끝을 올려다보던 날에는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횟수가 잦았고 그렇다고 무어라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딘가 다르다고. 또래와 어울릴 줄 모른다고. 하루 종일 혼자 앉아서 바람이나 들여다본다고. 그 수군거림은 악이라기보다는 낯설매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덕배의 가슴 어딘가에 작은 돌처럼 쌓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이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자신에게 오래 머물다 돌아가는 것을, 말이 끊기고 웃음이 비껴가는 순간들을. 다만 아이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에도 마당에 나와 흙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새를 쫓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때로는 덕배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표정 없이 받아내는 아이가 안쓰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단단함이 오히려 두려운 것인지 덕배는 그 경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짚을 엮는 손은 오늘도 쉬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은 그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장날을 앞두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분주해졌고 고갯길 너머에서는 새 향리가 부임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고을 일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아직 그 이름이 덕배의 귀에 깊이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먼데 일처럼 들렸고 집신 10켤레를 완성해야 하는 손이 더 급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발이 빨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장터에서 돌아온 이웃이 말했습니다. 새 향리가 지혜 겨루기 놀이를 연다고 방을 붙였다고. 참가비가 쌀 2가마라고. 그 말을 전하는 이웃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덕배는 그날 저녁 그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그는 며칠 후에 알게 됩니다. 소문은 장터에서 먼저 자랐습니다. 쌀 2가마를 내고 겨루기에 나서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몇 배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틀리면 3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였습니다. 향리 서기창이 고을 곳곳에 방을 붙인 것은 봄볕이 한창 무르익던 무렵이었고 그 방을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저마다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하는 빛, 불안한 빛, 그리고 이미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들의 조용한 어두움. 덕배는 그 방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이웃에게 전해 들었고 전해 들으면서도 자신과는 먼 일이라 여겼습니다. 쌀 2가마는 그의 집에서 2달 가까이 버텨야 모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가비로 내고 겨루기에 나설 형편이 못 되었고 나설 까닭도 없었습니다. 덕배는 그날도 짚을 엮었고 저녁에는 식구 셋이 둘러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아버지가 다시 집단 앞에 앉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상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나가보고 싶어요. 겨루기에. 덕배는 집단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6살의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덕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도 같았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참가비가 쌀 2가마다. 덕배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연화는 그렇게 대답하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겨루기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 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연화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쉬지 않아도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을 아이는 말없이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그 아이가 쌀 2가마를 참가비로 내겠다 한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향리가 내거는 겨루기에서 백성이 이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은 애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매번 조용히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러면서도 눈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말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덕배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연화가 어떻게 쌀 2가마를 마련했는지 덕배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서당 훈장에게 며칠치 품삯을 미리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도우며 받아왔던 작은 돈을 연화는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웃집에서 쌀을 구워 2가마를 채웠습니다. 덕배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겨루기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그 일을 준비해온 시간이 덕배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날 밤 그는 짚을 엮으면서도 손이 자꾸 멈추었습니다. 기름불이 흔들리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이고 또 멈추고. 그런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겨루기가 열린 것은 장날 이틀 뒤였습니다. 향리의 마당은 넓었습니다. 고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이었고 대문 앞에는 이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이 많았습니다. 참가자는 여럿이었지만 하나같이 무언가 절박한 사정을 안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겨루기에서 이기면 살림의 보탬이 된다는 기대, 혹은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막막함. 연화는 덕배와 함께 그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향리 서기창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덕배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한 번씩 훑어보더니 연화에게 눈길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계집아이가 왔다는 것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계산한 것인지 그 눈빛의 속을 덕배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겨루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셈을 묻는 것도 있었고 예시야기에서 비롯된 수수께끼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훈장에게 칭찬받던 아이답게 생각이 빠르고 답이 분명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제에서 향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내는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고 말의 끝을 흘렸습니다. 연화가 답을 했을 때 향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덕배도 멈추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도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연화의 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향리는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답의 내용이 아니라 답을 전하는 방식이 예의에 어긋났다고. 어른 앞에서 그렇게 단정짓듯 말하는 것이 결례라고. 그 말은 반박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고 반박하는 순간 더 큰 결례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연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이 진 것이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3배를 물어내는 것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향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에는 처음부터 이것을 기다렸다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덕배와 연화는 향리의 창고에 갇혔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구경꾼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도윤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아버지와 누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대문 밖에서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아이는 혼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발소리가 들릴 것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아무 소리도 없으면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 기름불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림자가 방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넓혔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허리를 세운 채로. 마치 기다리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대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옆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고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담장 밖에서 흘러들어왔습니다. 도윤아, 거기 있느냐?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 혼자 사는 약초꾼 노인이었습니다. 덕배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연화가 어릴 때 아비가 장에 나간 날이면 아이들 밥을 챙겨주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고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느리지 않았고 눈이 밝았습니다. 도윤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 밥과 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고 부엌 쪽 마루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먹어라.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말은 아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기름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생각이 흐려져요. 아버지랑 누나는 지금 배고프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슬프다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빛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창고 안에 갇혀있을 아버지와 누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놓은 거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밥그릇을 다시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먹었습니다. 국도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옆에서 아이가 밥을 다 비울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너까지 나섰다간 큰일 난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단념으로 받아들였는지 잠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얼굴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흐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기는 했지만 그 걱정이 아이를 삼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접으며 일어섰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고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오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리가 내려앉은 흙 위로 달빛이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도 없었고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었는지 결심이었는지 혹은 그 두 가지가 함께 뒤섞인 것이었는지 도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라앉는 방향으로. 이윽고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불씨를 확인했습니다. 문을 여닫으며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늘 자기 전에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덕배가 집을 비운 밤이었지만 집안의 순서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잠자리에 든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눕기 전에 한 번 더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날과 다르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흙 위를 쓸어가는 소리만이 이른 아침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서 도윤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고 빛이 담장 위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담장 끝에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새가 사라진 방향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향리의 마당 쪽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침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향리의 집은 마을 안쪽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을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담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높고 넓은 담장이었습니다. 기와가 얹혀 있었고 대문 양쪽에는 붉은 칠이 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용건이 없는 사람은 그 대문 앞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담장 위로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이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남루한 옷이었고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볼이 아직 둥근 9살 아이였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도윤이 말했습니다. 향리 어른께 여쭐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지기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이 대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어이없기도 하고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던 것인지 잠시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기다리라 하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왔다는 소리에 웃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다시 열렸고 도윤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넓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통하는 문이 보였고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거두고 앞을 보았습니다. 향리 서기창은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기댄 자세였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 아전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기창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최덕배의 아들이냐? 네. 왜 왔느냐?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청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루기에 나서고 싶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전들이 먼저였고 문지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서기창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놀람이었는지 흥미였는지 혹은 그 둘 다였는지 아이까지 왔다고. 마당 안의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우는 동안 아이는 서기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쫓겨날 것을 각오한 사람의 단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웃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른은 아이를 무서워하시나요?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투도 대드는 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마당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웃고 있던 아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문지기는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서기창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윤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한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서기창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들어라. 마지못한 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락은 허락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루기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기창은 마루에 다시 앉았고 아전들이 양옆에 섰습니다. 구경하는 눈이 늘어났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안쪽으로 뭔가를 알렸는지 잠시 후 창고 문틈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서기창이 찻잔을 손에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은 팔짱을 낀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쇠라고 할지 돌이라고 할지 혹은 무어라 엉뚱한 소리를 할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서기창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담장 옆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 더미, 그리고 마당 한편에 놓인 작은 돌 하나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주먹만 한 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돌이 흙 위에 다시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걱정입니다. 돌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걱정은 마음에 남으니까요.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이가 있었고 입을 가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시선을 발끝으로 내렸습니다. 서기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도윤은 이번에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물을 담아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수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자 수면이 잔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입니다. 눈을 감으면 이미 어디든 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짙어졌습니다. 서기창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관리가 조금씩 힘에 부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있었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창고 쪽 문을 향해 시선이 갔습니다. 빠르게 갔다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서기창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답을 막아야 했습니다. 말로 막히지 않는다면 방법으로 막으면 되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른 집단을 태워 모양을 그대로 가져오너라.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집단은 불 앞에서 형태를 잃습니다. 재가 되면 형태가 없습니다. 태우면서 모양을 유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서기창의 입가에 처음으로 웃음이 돌았습니다. 도윤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기창은 다시 비스듬히 기대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마당 한편의 장독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장독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장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듯 뚜껑 쪽으로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안에 누구도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포기한 눈빛이 아니라는 것만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기창만이 아직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더 오래 갈 수 있을지를 아이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장독 앞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윤은 장독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금물이었습니다. 장을 담그기 전 소금을 풀어둔 것인지 짠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도윤은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집단이 놓인 곳, 불을 피울 수 있는 자리, 그 사이의 거리.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서기창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꾸물거리느냐?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독 옆에 놓인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소금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집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안 사람들이 눈을 모았습니다. 도윤은 집단 위에 소금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고르게 서두르지 않고
집이 물을 머금으며 색이 짙어졌습니다. 한 번 붓고 다시 바가지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부었습니다. 집단이 흠뻑 젖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물이 스며든 것을 확인하듯 집 사이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젖은 집단을 마당 한편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집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볕이 집 위에 내려앉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집이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창이 마루에서 말했습니다. 저것이 무슨 짓이냐? 아전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집단에 물을 부어 말린다는 것이 문제의 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은 이미 막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볕이 지나가고 바람이 왔습니다. 집의 물기가 거쳤습니다. 손으로 집 끝을 눌러보았습니다. 겉은 말랐지만 안쪽에는 아직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이 자기들끼리 낮은 소리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서기창은 팔짱을 끼고 눈을 반쯤 감은 채 마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구경꾼 몇이 발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땅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단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개미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잠깐 개미를 쫓았다가 다시 집단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도윤이 집단을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집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으로 집 사이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불 피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전이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반은 조소였고 반은 이제 끝을 보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불이 일었습니다. 도윤은 집단을 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기를 먼저 살폈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자리, 불길이 고르게 닿는 곳. 집단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고 가는 연기였다가 집이 열을 받으면서 조금씩 짙어졌습니다. 불길이 집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집이 탔습니다. 불길이 안쪽으로 번지면서 집의 결을 따라 타들어갔습니다. 검게 변했습니다.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윤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 타고난 자리에 집의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고 가늘고 서늘한 윤곽이었습니다. 소금 결정이 집의 뼈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불은 집을 태웠지만 소금이 만들어낸 구조는 그 열 속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이 한동안 그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서기창이 마루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집단이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표정을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마당 여기저기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고 입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집단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았습니다. 윤곽이 조금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기창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시선을 아이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당 안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서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조건을 다 해냈다는 것, 집단의 윤곽이 남아있다는 것. 그런데 향리가 아무 말이 없다는 것. 사람들의 눈이 서기창에게 향했습니다. 서기창은 여전히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서기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담하고 고요하고 그래서 더 멀리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배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도 구경꾼들도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도윤의 말이 마당 전체를 채웠습니다. 서기창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9살짜리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노기가 없었습니다. 대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있었습니다. 어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냐고.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분노로 받아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으로 덮을 수 있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마당 안의 모든 눈이 서기창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전들도 구경꾼들도 창고 문틈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지던 그곳도. 서기창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마당 안의 사람들은 나중에 저마다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짧았다 했고 어떤 이는 해가 조금 기운 것 같았다 했습니다. 서기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턱을 창고 쪽으로 조금 움직였습니다. 아전이 창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덕배가 먼저였고 연화가 뒤를 따랐습니다. 빗속으로 나오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덕배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자리 옆에 소금 결정이 붙든 집단의 윤곽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덕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평생 걸어온 어떤 길보다 짧으면서도 길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서기창은 마루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찻잔이 마루 위에 남겨졌습니다. 식은 찻잔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봄볕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가 된 집단의 윤곽이 벼속에서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오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마당을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대문 밖의 길은 아침에 걸어온 것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흙이었고 같은 돌이었습니다. 고갯길 너머로 이어지는 길목도 그대로였고 담장 위에 앉았다 날아가는 새도 아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걷는 그 길은 아침과는 다른 무게로 발 아래 깔렸습니다. 덕배는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곁에서 걸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탓인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끔 도윤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흙길 위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가 세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이 보였습니다. 낮은 담장이었고 오래된 대문이었습니다. 덕배가 그 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경첩이 낡아서 열릴 때마다 나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아침에 도윤이 쓸어놓은 그대로였습니다. 빗자루 자국이 흙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런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손길이 다녀간 자국이었습니다. 덕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연화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집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배와 도윤이 마당에 남았습니다. 덕배는 집단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집에 돌아오는 즉시 앉아서 손을 움직였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담장 아래 서 있었습니다. 신발 끝으로 흙을 조금 헤집었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는지 들여다보는 것인지 그냥 서 있는 것인지 아버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걸어왔습니다. 아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팔을 벌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덕배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하룻밤을 보낸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배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짚을 엮던 손이었습니다. 굳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아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덕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았고 부엌에서 쌀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덕배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몰라봤구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고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그냥 듣는 거예요. 바람이 말해주는 걸요. 덕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세 식구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날의 마당은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해 봄이 끝날 무렵 서기창은 고을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이라는 말도 있었고 스스로 자리를 내놓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마을 사람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향리의 기와집 대문이 닫힌 채로 조용해졌고 그 뒤로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길이 넓어진 것도 아니었고 논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이웃끼리 말을 나눌 때 눈치를 덜 보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마을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덕배는 박씨 할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집신을 엮어 장터에 내다 파는 일은 여전히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마당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조금 숨통이 트이는 살림이었습니다. 덕배의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굳음이 세월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훈장 곁에서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훈장이 자리를 비운 날 연화가 혼자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웃었습니다. 계집 아이가 선생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나 연화가 글을 읽기 시작하자 웃음이 멎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했고 설명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더 웃지 않았습니다. 덕배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짚을 엮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개미를 들여다보았고 담장 위를 스치는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어딘가 다르다고,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장터에서, 길목에서, 이웃끼리 모이는 자리에서 덕배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저 아이는 바보가 아니라 봄을 먼저 아는 아이라고. 덕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짚을 엮는 손이 조금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쁨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세 식구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짓고 낮이면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했으며
저녁이면 상을 물리고 아랫목에 둘러앉았습니다. 담장은 여전히 낮았고 지붕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걱정보다 웃음이 더 많이 머무는 집이 되었다는 것. 그날 밤도 세 식구는 아랫목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기름불이 낮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짚을 고르다 손을 멈추고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무릎 위에 천을 올려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조금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바람이 따뜻해요. 덕배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었습니다. 혹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덮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덕배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말을 믿는다. 도윤이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입가가 조금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기름불 아래에서 작게 빛났습니다. 연화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손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천을 누르는 손길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기름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세 식구는 아랫목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있었고 손 움직이는 소리가 있었으며 가끔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지 않은 채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내일의 바람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가슴 어딘가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리처럼 차갑지 않게, 봄볕처럼 소란스럽지 않게, 그냥 조용히 따뜻하게. 기름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방 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세 식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봄을 먼저 아는 아이는 오늘도 바람을 듣고 있었고 그 곁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 찾아온 가장 조용한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작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고 말이 적다고 해서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것. 그 아이는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지요. 불에 타도 무너지지 않았던 집단처럼 가족을 향한 마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어쩌면 걱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산골 이야기의 불빛을 함께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